가난을 선택하실 수 있으실까요? 내가 지금 월천을 벌게 됐는데 내 생활의 질은 얼마나 달라졌지? 내가 1,000만 원을 벌든 80만 원을 벌든 내 생활의 질이 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실 일을 안 하고 싶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맞아요. 돈을 번다 네. 이런 생각을 요즘에 하거든요. 이게 돈 많이 버는 일이니까 이게 가치 있는 거야. 다들 얘기하니까 그럼 그걸 해야 되나? 불안감이 생기고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으면 그거를 현실 세계에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게 삶에 대한 주체성인 것 같아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 세상이 말하는 정답 말고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 요즘 것들의 사생활 시작합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스포티파이의 제작 지원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자 스토리파인더 혜민입니다. 촬영을 하는 오늘 기준으로 며칠 후면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일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책상 앞에서 머리와 손가락으로만 일을 하다 보니까 손과 몸을 써서 하는 일은 어떨까 궁금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빠르게 흘러가고 고효율을 따지는 시대에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일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게스트와 인사를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누구신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함혜주라고 합니다. 네, 혜주님 반갑습니다. 일단 어떤 분인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리 스튜디오에서 나무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목가구를 만드는 제작자로 일하다가 지금은 목조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무로 네네네. 뭔가를 만드는 일을 하는? 네. 네. 스튜디오 이름이 어떤 뜻이에요? 그게 제가 명명한 이름인데 해질 무렵 볕이 닿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네. 대청호를 지나가다가 거기가 한 오후 5시쯤 됐었는데 석양이 싹 깔리는 그 고즈넉한 마을 풍경?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 그게 풍경이 굉장히 강렬하게 남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작업실 이름도 그렇게 지었죠. 삶의 지향점? 이런 걸 좀 담으신 이름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러면 앞에서 이제 소개해 주실 때 나무를 가지고 다양한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나무로 일을 한다라고 하면 목수?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혜주님은 스스로를 목수라고 좀 칭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네네. 왜 그런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나무를 가지고 상품을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목수라고 불리는 게 맞았죠.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목수라고 불렸던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 그런 책도 쓰시기도 했었죠. 네. 그때 그 책에서 여자 목수라고 하니까 내가 목수구나. 여자 목수. 네. 그때서 알았어요. 내가 세상에서 목수로 보이는구나 라는 걸 알았는데 목수에 대해서 굉장히 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여러 또 만나게 되고 실제로 나는 목수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목수의 정체성과 난 다른데 목수라고 불리는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럼 목수가 정의하는 작업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나무라는 재료, 그러니까 목재라는 재료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상품을 만들어 파는 일인 거예요. 그게 목수의 일인데 제가 나무를 다루게 된 거는 제 안에 있던 내적인 것들, 뭐 심상이나 관념 같은 것들을 물질로 옮기고 싶은데 그 물질이 나무여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공을 배우게 된 거였고 그러니 저는 목수가 아닌 거죠. 지금은 그러면 나무로 어떤 걸 만드세요? 지금은 그전에는 가구를 만들었다면 지금은 좀 조각 위주로 좀 하고 있거든요. 특정 대상은 없어요. 그게 뭐 새일 수도 있고 사람 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우울함을 표현한 어떤 표정일 수도 있고요. 좀 다양하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하나의 것이라고 딱 단정지을 수는 없는데 여러 방식으로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직업과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직업은 무엇으로 돈을 버느냐, 그쵸, 먹고 사느냐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와 뭘로 돈을 버느냐의 느낌인 거예요. 미묘한 차이가 있잖아요. 돈을 버는 일은 다른 걸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뭐 글을 잘 쓸 수도 있고 노래를 잘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하다못해 카페에서 알바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로 돈을 벌더라도 내가 진짜
이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 해야겠다고 느끼는 일을 더 중점 줘서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의 의미가 혜주님한테는 꼭 돈을 버는 일이 아니고 네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의 일을 찾기까지 또 엄청 좀 헤매는 또 시간도 많으셨다고 그렇죠. 네. 다양한 상업적인 활동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처음에는 어떤 거를 또 전공을 하셔서 일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디자인 전공을 했는데 과가 산업디자인과였거든요. 제가 다닐 때까지는 시각, 제품, 공간 이걸 다 전공을 했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두루두루 그 디자인 영역에 대해서 알게 되니 정말 두루두루 일을 했어요. 무대 디자인도 했었고 또 연극하는 곳에서 배경 막 칠하고 뭐 목업도 하기도 했었고 편집 디자인도 했고 하다못해 전단 디자인 이런 거 있잖아요. 아트 전단 이런 어릴 땐 그런 것도 막 해봤거든요. 처음부터 그러니까는 순수 예술 쪽은 아니었네요. 그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수 미술에 대한 개념이 크게 저는 어릴 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미대를 가고 다 비슷하게 어떤 표현을 하는 일이라고만 그쵸.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산디과를 갔던 건데 실제로 막상 가서 해보니 저의 기질은 공예 쪽에 더 있었던 거예요. 전과를 하고 싶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전과가 안 됐어요. 학칙상. 그래서 휴학을 하고 일본에 가서 유리공예를 좀 다시 배워보고 그리고 다시 복학을 하고 나서는 또 제가 책임져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학교를 졸업해야 했고 학자금도 갚아야 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디자이너 생활을 시작하게 됐던 거죠. 그럼 처음 사회생활은 어쨌든 회사에서 시작을 하신 거네요? 학교에서 뭐 말도 안 되는 포트폴리오 막 만들어가지고 디자인 회사에 막 가서 나 일 시켜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가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렇게 해서 했던 회사가 어떤 회사였어요? 편집 회사였는데 카탈로그 이런 브로셔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대학생이니까 이분들도 저를 인건비 부담이 크게 없는 거예요. 시키면 어쨌든 배우겠다고 막 하는 자세가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졸전을 할 때까지도 저는 디자인 일을 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네. 계속 일과 학업을 병행을 했는데 그래서 딱히 그 경계선이 저한테는 없는 것 같아요. 딱 졸업해서 사회생활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배우면서 계속 일도 계속 하셨던 거네요. 네네. 그렇게 해서 회사에 계속 다니다가 나오게 된 계기가 어떤 거였어요? 어쨌든 저는 계속 공예과에 대한 열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공예 작업을 하고 싶다 이런 열망이 있었는데 그래서 일본까지 건너가서 유리를 배워보기도 하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디자인을 하게 됐었고 사회에서 잘한다고 인정을 받는 디자인 이건 저의 재주잖아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얻게 된 생활의 안정감 이걸 자꾸 비율을 따지게 되더라고요. 어떤 게 나의 득이고 어떤 게 실인가. 근데 좀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이게 한 번의 시도로 그칠 것만큼의 것이 아닌데 내 이 갈망이.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목공을 배우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또 목공을 따로 또 배우셨군요. 네네네. 근데 이게 참 없는 자의 서름인데요. 목공방을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상담을 받는데 수강료가 진짜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700만 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또 다시 1년을 꾸역꾸역 회사를 다녀서 그 돈을 모아서 그 다음에 이제 목공을 배운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목공을 또 배우고 목공을 몇 년 정도 배워서 이제 혼자 이제 목공소를 차리신 거예요? 목공을 배운 거는 딱 1년이거든요. 그 1년 과정이어가지고. 근데 1년인데 24시간을 다 쓸 수 있었어요. 그 작업실 공방을. 그러니까 배워놓고 계속 작업하고 배워먹고 작업놓고 하고 해서 1년을 하고 전시를 한번 하고 수료를 한 이후에도 계속 거기서 개인 작업을 하다가 이제는 나와야 될 때가 됐던 거죠. 그래서 네, 작업할 공간은 없고 다시 디자인하는 회사 생활로 돌아가고는 쉽진 않고 그래서 좀 급박하게 어떻게 보면 좀 밀어붙인 감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작업실을 차리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작업실 차리고 나서도 네. 제가 알기로는 막 내가 꿈에 그리던 그런 작업만 네.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네네. 또 뭔가 먹고 살기 위한 어떤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어떤 것들 하면서도 먹고 살았었는지. 제 스튜디오가 대전에 있거든요. 네. 근데 왜 대전으로 가신 거예요? 임대료가 싸잖아요. 저는 작업을 하고 싶은데 쉽게 말하면 돈 버는 일을 하는 시간이 줄어야 작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나가는 비용, 지출 비용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서울에서 얻었을 때 진짜 정말 지하도 막 보고 반지하도 보고 그랬는데 비싸죠, 진짜. 그래도 그 당시에 100만 원 정도? 그 목공 하려면 어떤 기기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그렇죠. 이 공간이 나와야 되니까. 네네. 그런 것들에서 매물의 제한들도 좀 있었고 제가 가진 자본에 대한 좀 제한도 있었고
꾸준히 오래 내 작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지방을 갔던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기반이 있어서 가신 건 아닌 거죠? 부모님이 계시긴 했는데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올라와서 그쵸. 10년을 넘게 이제 서울에서 있었다 보니까 뭐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요. 네, 그냥 잠깐 거기서 학교를 다녔던 뭐 그런 정도였어요. 지리도 잘 몰랐어요. 근데 그래서. 원래 사실 나의 그런 사회적 자본은 다 네. 서울에 있는데 네네네 맞아요. 그걸 다 놓고 어쨌든 뭐 회사도 다니려면 계속 다닐 수도 네. 있었지만 그걸 다 포기하고 네. 나는 조금 더 내 작업이라는 걸 해보고 싶어라고 하고선 내려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막상 갔을 때 가장 어려웠던 거는 다들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나오고 나오면 빚쟁이가 돼서 학교 나온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네. 학자금 대출 계속 받아서 네. 그런 것들을 어쨌든 내 책임 하에 내 생활이고 내 일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모은 돈이 별로 많지가 않은 거예요. 또 내려가도 부모님 집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제가 또 지낼 집을 얻어야 되니 보증금이 필요하고 작업실에 대한 보증금도 또 나가고 하면 그렇게 남는 돈이 없어가지고 그 청년 창업 대출이 또 있거든요. 지원 사업으로 그걸 또 받았어요. 근데 그게 되게 절차가 까다롭거든요. 그거 받기 쉽지 않잖아요. 네, 받았어요. 그러니 역시 또 빚을 지고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작업실 역시. 이거를 열심히 빨리 갚을수록 내 얼른 작업을 할 수 있구나. 내 작업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정말 일만 했어요. 작업을 하지는 못하고. 주로 그러면 작업실을 차리고 나무로 뭔가 할 수 있는 네. 일들로 그러면은 좀 돈을 벌었던 네, 거세요? 그때는 어쨌든 제가 나무를 다루는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작업한다는 행위에 일단 만족감을 얻고 열심히 가구를 만들어서 주문 제작도 받고 수강생을 받아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 원데이 클래스를 열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벌고 2년 반 정도 만에 다 갚았어요. 창업 대출도 갚고 네, 그걸 다 갚았어요. 다른 빚들도 다 갚고 네. 뭐 그게 가장 크긴 했거든요. 근데 그거 다 갖고 나니까 진짜 먼지 한 톨까지도 다 내 건 거예요, 작업실이. 그래서 작업실을 딱 차렸을 때보다 다 갚았을 네, 갚았을 때가 가장 해방감을 많이 느꼈던 거예요. 좋은 것보다 그냥 해방감. 그러면 그때 이제 갚은 이후에는 어떤 거 하셨어요? 이제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내 작업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구보다는 내가 그럼 조형적인 것들, 제 관념이나 심상을 물체에 담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어서 좀 많이 시도를 했는데 이게 가구 같은 경우에는 조각을 붙여서 한 덩어리를 만드는데 조각 같은 경우에는 한 덩어리에서 파내야 되는 거거든요. 형상을.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오랫동안 이 작업만 해보다 보니까 그 가구 만드는 형식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끼기가 좀 어려워서 일단 다시 조소학원에 등록을 해가지고 굉장히 배움에 대한 갈증이 많네요. 항상 새로 배우고 그러니까 배운다는 것보다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했을 때 그거를 좀 밀도 있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소학원에서 흙을 빚으면서 또 양감을 익히고 그 비슷한 방식으로 또 와서 또 다시 또 파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제 색깔을 조금 더 가지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혜주님을 좀 만나고 싶었던 게 네. 저는 이제 디지털 쪽의 일만 하잖아요. 네. 지금은 그러니까 뭐 책도 만들기도 했지만 그나마 그게 가장 저한테는 물성이 있는 작업인 거고 보통은 이제 보이지 않는 거를 보이는 걸로 조금씩 만들고 그러니까 손에 잡히지 않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좀 지침도 있거든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항상 불확실하고 네. 예측할 수가 없고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리 이 영상 하나를 만들어도 이게 그러면 얼마짜리야 네. 해서 나에게 통장에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란 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좀 뭐라고 하죠? 내 일의 효용감 막 이런 게 좀 줄어들고 좀 그런 지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혜주님은 또 어땠는지 또 너무 반대편에 있잖아요. 네. 진짜 손으로 물성이 있는 것만 만드시니까 또 그런 일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쨌든 대상이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자의 어려움이라고 할까요? 그쵸. 제가 만들면 이걸 컨텐츠라고 해본다면 이 컨텐츠가 다수의 대상에서 가진 않아요. 소유자는 한 명이 되는 거거든요. 이 대상이 이 소유자의 마음에 들기까지의 과정도 만만치 않게 길어요. 3년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가구를 만들든지 작품을 만들든지 네, 해도 네. 가구는 사실 근데 보통은 주문 제작 바로 필요한 사람들이 주문을 해주고 제가 만들기 때문에 만드는 제작 시간만 걸릴 뿐이지 바로바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제가 어떤 것들을 담아내서 표현하는 대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시를 하기도 하고 뭐 어디에 오픈을 하기도 해도 어떤 그분 운명적인 만남이 없으면 3년 동안 저의 책상 선반에 얹어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비슷하네요. 네. 이 영상이 알고리즘을 타지 않으면 네. 아무도 안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컨텐츠의 가치를 얼마나 매길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쏟은 시간으로 매길 것인가, 네, 그렇죠. 아니면 누군가 이거를 다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네. 그 또 가치가 높아질 수도 네네. 있는 건데 비교 대상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 그렇네요. 컵과 이 컵 이렇게 놨을 때는 비교 대상이 되는데 아예 다른 형상이 되어 있는 것들은 제가 가치를 매겨야 되거든요. 브랜드랑도 비슷할 수도 네, 있다는 네. 생각도 드네요. 네. 그것도 아티스트들이 결국엔 그렇죠. 브랜딩이 돼서 유명해지면 네. 그 유명세가 가격에 또 매겨지기도 네, 하잖아요. 네, 네. 비싼 재료를 쓰든 비싸지 네. 않은 재료를 쓰든 상관없이. 네. 약간 그렇게 되기도 하고. 맞아요.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정말 고가의 하드우드로 네. 만든 조그만한 협탁 같은 게 있었거든요. 흔히들 싸다고 생각하는 네. 재료 중에 하나가 이제 소나무, 네. 은행나무 이런 것들인데 좋은데 이쪽에 있는 애들은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오브제 느낌? 그냥 놓으면 끝인 거예요. 기능은 전혀 없어요. 그냥 가보는 기능이 있잖아요. 네. 가격 문의가 들어온 거예요. 네. 근데 얘가 더 비싸게 팔렸어요. 그러니까 하드우드 단단한 나무로 만든 협탁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재료가 굉장히 비싼 재료거든요. 네네. 근데 이미 있다고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소비자가 봤을 때. 이미 협탁은 이미 세상에 많은 거죠. 어디서든 구할 수 있으니까. 네, 비슷한 느낌의 뭐 비슷한 재료를 쓴 협탁들이 있는데 은행나무로 제가 그냥 깎아놓은 것들을 훨씬 더 이분한테는 고가의 가치로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느 관점에서 물건을 대할 것이냐, 아니면 사물을 대할 것이냐에 따라서 가치가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제가 이거에 부여하는 가치와 이 사람이 이 하나의 대상에 부여하는 가치가 굉장히 다를 수 있는 그 지점이 저는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반대로 그러면 손으로 작업을 네. 직접 하잖아요. 내 네. 몸을 움직여서. 그러니까 손으로 뭐 작게만 하시진 않고 네. 보면은 뭐 큰 나무를 다루기도 네, 하고 네, 네. 그러면은 저도 목공을 한번 배워본 적이 있거든요. 네. 네, 목공소에 갔는데 근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제가 근력이 팔이 없다 보니까 뭐를 하나 박는데 이게 자꾸 손이 돌아가. 약간 그런 것만 해도 네. 온몸을 써야 되는구나 네. 이런 걸 많이 느꼈었는데 네. 그거를 계속 날마다 느끼면서 일을 하실 거 네. 아니에요. 그랬을 때 거기에 어떤 매력이 있으니까 계속 하실 것 같은데 어떤 매력이 있어요? 디자이너 생활을 할 때는 이렇게 앉아서 하루 종일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었던 게 새벽 3시에 퇴근할 때였거든요. 그때는 정말 그 전자파에 쩌는 느낌이 맞아요. 들었었는데 절어져 있죠. 네, 맞아요. 그랬는데 막상 온몸을 쓰면서 네. 네, 손과 발이 움직이고 막 심장이 어쩔 때 콱콱 뛰고 막 근육이 막 땡기는 게 느껴지고 동물적인 느낌인데요. 이게 살아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근데 땀에 쩌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렇죠. 살아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고 그게 좀 감각적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손으로 감각하면서 약간 살아있는 느낌을 느낄 수 네, 있다. 네. 직접 몸으로 하는 일은. 네. 네, 그래서 몸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듣고 있는데 잠시 또 광고 타임이 있거든요. 오늘도 크리에이터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응원하는 스포티파이에서 요즘사에 제작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요즘사를 보고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마도 나만의 콘텐츠를 좀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내가 탐구하고 덕질하는 분야라던가 내가 일하는 업계에 대한 이야기도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이야기들로 요즘사처럼 팟캐스트로 제작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제가 조금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앱스토어에서 스포티파이 포 팟캐스터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앱 하나로 녹음부터 편집, 배포와 관리까지 가능합니다. 심지어 무료고요. 나만의 팟캐스트를 쉽고 빠르게 만들고 싶다면 스포티파이 포 팟캐스터 앱을 다운로드 받고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손으로 계속 하는 작업들, 몸을 움직여서 근육을 써서 하는 작업들로 이제 바뀌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일이라는 것의 의미도 좀 혜주님한테 다르게 좀 다가왔을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떠세요? 디자인 일을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디자인 일을 했을 때는 제가 어떤 뭐 학자금 대출이라거나 생계라거나
자취방 월세를 내야 되거나 이런 책임이 좀 많이 따랐기 때문에 약간의 강제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뭘 그렇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뭘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느낌이었고 대출을 갚고 카드값을 갚고 그렇죠. 네, 그렇죠. 매일매일을 그렇게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그쵸. 아마 그럴 거예요. 네. 네네. 어쨌든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작업실이 있는 거고 제가 지금 살 수 있는 공간이 그쵸. 있는 거고 하는 걸 텐데 지금 그런 어떤 삶의 기반, 네, 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갖춰놓고 나서 제가 이제 진짜 내 일을 할 거야라고 했을 때 만나는 일들을 하면서 일에 대한 정의가 좀 바뀌는 게요. 나를 산다라는 그냥 느낌이 됐어요. 아, 나를 산다? 네. 내가 추구하는 가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서 느끼는 보람 이런 것으로 또 다시 그게 동력이 돼서 기쁨을 느끼게 되고 만족감을 얻게 되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채워간다는 느낌으로 좀 바뀐 거거든요. 네, 그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의무에 가까웠다면 지금은 일 자체가 저의 동력이 되는 거고 진짜 이 삶은 나한테 너무 행복한 삶이다라는 마음이 들게 만드는 거죠. 내가 정말 추구하는 방향에 맞는 네. 그런 일만 네, 거기에 내 시간을 모두 쏟고 네, 그렇죠. 내 에너지를 모두 쏟고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이제 유리공예를 배우겠다고 휴학을 했을 때 이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내가 정말 살고 싶은 인생의 모습을 15년 정도 그 뒤에 이루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15년 안에 있었던 그 고난이 고마운 거예요. 네, 그 고난마저도. 15년을 헤맸는데. 네, 그렇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뭐 20대 초반에 그렸던 삶을 제가 거의 지금 마음이 다 돼갔는데 그 즈음에 만났고 그럼 남은 인생은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고마워요. 그 전에 역경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일을 얘기할 때 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경제적 자유를 이루면 난 일 안 하고 놀면서 살 거야 라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돈이 많아지고 풍족해지고 그래도 일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일은 달라질 것 같은 거예요. 네, 맞아요. 지금 먹고 사는 것만에 집중한 일이 아니라 진짜 나의 존재 가치를 좀 담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더 집중해서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일을 안 하고 싶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맞아요. 돈을 번다. 네. 이런 생각을 요즘에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혜주님이 집도 어쨌든 마련하고 아니 전세예요. 전세지만 집도 마련하고 살 곳도 찾을 곳도 네. 마련하고 그리고 대출을 갚고 네. 했지만 경제적 자유를 이루거나 부자가 네. 된 건 네. 아니잖아요. 맞나요? 네, 전혀 아닙니다. 노동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 없잖아요. 네. 또 요즘에는 어떻게 먹고 사는 일을 또 따로 하세요? 그럼요. 근데 그 전에 앞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가난을 선택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거 진짜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예전에 저도 20대 중후반 때 친구한테 그랬어요. 내가 1,000만 원을 벌든 80만 원을 벌든 내 생활의 질이 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생활의 질이라는 건 결국 정신의 질이거든요. 생활이 아무리 윤택해도 정신이 혼미하고 힘들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작업실 오픈한 일에 그걸 실험해볼 기회가 온 거예요. 제가 월천을 버는 거예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네. 월천 되네요. 네. 요즘에 사람들이 네. 그렇게 원하는.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말했던 월천을 벌게 됐는데 내 생활의 질은 얼마나 달라졌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 저는 여전히 1년에 한 번 미용실을 가고 뭐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뭐 옷을 새로 네, 많이 사죠. 저는 2, 3만 원짜리면 한 계절을 나요. 그런 사람인데 내가 정말 추구하는 일, 내가 가치 있다고 느끼는 일들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돈 버는 일만 하는 게 좀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맞아. 대신에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마음이 가난하더라고요. 물질적 풍요는 이룰 수 있었지만 마음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80만 원을 벌어보자 한 달에. 그럼 내 생활의 질과 마음의 가난이 사라지는가? 뭐 이런 것들을
실험해보자. 그래서 저는 가구 주문 제작도 안 받았고 수강생을 새로 모집하지도 않았어요. 일부러 그렇게 네. 한번 해본 거구나. 네. 대신에 진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갈망했던 일들을 해보자 하면서 미술학원 다니고 막 이랬던 네. 거거든요.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으면 그거를 현실 세계에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80만 원 벌고는 어떻게 살아요? 저 작업실 유지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측정한 돈이 150만 원이었어요.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 네. 기본적인 네. 금액이. 네. 그래서 어떻게 150만 원만 벌고 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하고 싶은 작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 생활의 질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마음에 풍요가 오는 거예요. 그 주변의 어떤 그런 것들은 바뀌지 않지만 네. 내가 저는 쓰는 그러더라고요. 물건이나 뭐 네. 이런 게 바뀌진 네. 않지만 마음이 바뀌고.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한테는 그런 물질적인 풍요가 더 중요한 가치일 수 있지만 저는 좀 그렇지 않다라는 걸 확인을 한 거예요. 친구한테 그렇게 과거에 얘기를 했던 걸 직접 몸소 체험하고 실험을 해보면서 그러니까 또 다시 한번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를 확인하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좀 신뢰? 뭔가를 행동할 때 신뢰가 생기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가난을 제가 스스로 일부러 선택함으로써 그거에서 좀 자유로워지게 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이거 진짜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 알고 있는 뭔가 미니멀하게 사는 친구들이나 네. 친구들 보면은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을 많이 해서 쉬는 시간 없이 일하면은 네. 이만큼 돈을 벌 수 있는데 네. 그런 삶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일을 조금 하지만 나는 그래서 돈도 조금 벌지만 그냥 그만큼에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을 꾸릴 건지 약간 이런 거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직도 답은 못 내릴 것 같아요. 그 욕심을 못 버린다고 해야 되나? 저는 막 이거를 돈을 벌기 위한 일은 아닌 것 같고 사실 뭔가를 성취하고 싶은 네, 욕망인데 근데 그것들을 아직 다 놓기가 아쉬워서 계속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럴 때 가끔 현타가 오거든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일은 아니야. 이거를 다 한다고 해서 이만큼 내한테 100을 일한다고 100만큼 돈이 네. 안 들어오는 일들만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이걸 왜 계속 하고 있지?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막 이 돈 버는 일 아니면 가난의 선택 이런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내가 추구하는 삶으로 가는 그 네. 방식이 저한테는 좀 더 일을 하는 방식이라서 저는 네, 그렇게 네, 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대신에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비율을 더 늘릴 수도 있지만 네. 지금은 그 비율을 줄였거든요. 저도. 맞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땐 살아가면서 조금씩 조절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조금 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될 시즌이 오면 그때 또 몰입해서 열심히 벌고 맞아. 지금 내가 뭔가 조금 내적으로 더 단단해져야 될 때라면 그러면 조금 더 돈 버는 일보다 이쪽 다른 쪽에 좀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삶에 대한 주체성인 것 같아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 아까 나를 산다, 네. 나로 네, 산다, 네, 네. 약간 그런 거죠. 느낌이죠. 네.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이 삶의 어떤 방향의 비율들을 좀 네. 결정하는 거. 네. 그래서 그 15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어떤 걸 하세요? 150만 원을 위해서 저는 작품이 매번 팔리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진 않고요. 뭐 주문 제작이 자잘하게 들어오는 것들은 바로바로 하면은 어느 정도 수익은 좀 나고 그리고 이제 수업도 기존에 하시던 수강생분들 외에는 안 받는다 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계속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단골들. 네네 또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뭐 대학에 강의를 나가기도 하고 또 외부에서 이 나무를 다루는 이 일로 강사하기도 하고 또 신문사에 에세이를 기고하기도 하고 하다 보면 그들이 또 모이거든요. 그렇게 내가 돈 버는 일을 내가 좋아하는 일과 좀 분리시켰을 때는 네. 어떤 게 장점이라고 느끼세요? 근데 저는 이게 분리됐다고 생각을 하질 않아가지고 네, 어쨌든 다 저하고 연계가 돼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령 글쓰기라고 한다면 에세이를 기고로 하는 거라고 한다면 저의 일상에서 느꼈던 것들을 제가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다른 여러 독자분들하고 소통하고 싶은 부분들을 정리해서 에세이를 쓰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저의 삶과는 또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 연계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직업이라는 거를 얘기를 할 때 네. 어떤 분야에서 하는 나의 어떤 뭐라고 하지 그 행위 네, 자체만을 네, 두고서는 직업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네. 사실 그렇게 따지면 저도 제가 가진 직업이 엄청 많거든요. 네, 네, 네. 저도 글을 쓰기도 하고 네. 영상을 뭐 찍기도 하고 네. 편집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프로듀싱하거나 네. 이렇게 진행을 하기도 네. 하고
뭐 기획을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하잖아요. 그게 다 하나하나 만약에 직업으로 따지면 다 직업인데 그렇죠. 저도 근데 비슷하게 하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이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고 네. 하나의 내가 세상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를 이런 방식과 이런 방식과 나의 어떤 온갖 재능이라고 하면 재능이고 내 노력이라고 하면 노력인데 그런 것들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몸으로 하는 일도 비슷하게 느끼시는구나 약간 이렇게 지금 네. 하면서 되게 반가운 기분이 들고. 그러면 그 혼자 그래서 작업실에 그러면은 계시는 거예요? 네. 대전에? 네. 그런 얘기도 좀 많이 시선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혼자서 일한다는 거에 대한 어려움? 특별하게 요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크게 저는 인생에 관심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하거든요. 흥미가 있지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혼자 일한다는 거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받는 어려움은 없고요. 그러니까 가구를 만들 네. 때 침대 사이즈 정도 되는 소파를 만드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재와 각재를 붙이는 방식이니까 만들 땐 쉬워요. 근데 이제 다 만들어놔서 얘가 2,000이 됐어요. 2,000m가 됐어요. 2m가 된 거죠. 그럼 이걸 옮겨야 될 때는요. 맞아요. 제가 혼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진짜 막 불러요. 시리야, 이것 좀 같이 옮겨줘. 이렇게 막. 시리한테. 그 정도예요.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은. 근데 어떻게든 또 끙끙대고 옮기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느끼는 현실적인 어려움? 작업을 할 때 느끼는 어려움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그 팀을 이뤄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대부분 목공이 그러니까 팀 활동으로 하시는 내장 목수 분들도 있지만 가구로 짜는 분들은 보통 혼자서 하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미감이 있고 자기 기술도 조금씩 다 스타일이 달라서 보통 다들 혼자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하는 일들이 워낙 방대해서 딱 가구만 만든다 이런 건 또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하고 같이 하게 될 경우에 아마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을까. 차라리 옆에 다른 분의 작업실 그리고 이쪽에 제 작업실 뭐 이렇게 해서 두 군데 있으면 또 모를 것 같아요. 그런 좀 편견들도 있긴 하잖아요. 뭔가 이런 몸 쓰는 일을 여자 혼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편견을 갖고 본다든지 이런 것도 좀 경험을 해보셨어요? 좀 제가 그런 거에 대해 좀 무뎌가지고 그냥 저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인생을 나 자신으로 충실하게 살 수 있는가. 아까 제가 목수인지도 몰랐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여자 혼자서 몸 쓰는 일을 한다? 이런 개념이 저한테는 좀 없었고 바깥에서 그런 말들이 좀 들릴 때도 있었는데 그럼 그 사람이 나랑 무슨 역사가 있어서 날 얼마나 안다고 막 저런 얘기를 하느냐. 마음에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어도 좀. 그게 마음 편한 것 같아요. 네. 그 들리기 시작하면은 한없이 들리거든요. 네. 아까 말한 것처럼 관심은 없고 흥미만 있어서 그냥 말 한마디씩 붙이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거 한마디씩 다 이제 담아 듣다 보면은 너무 스트레스 받거든요. 맞아요. 그런 스타일이신 거는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재밌었던 게 그 혜주님 글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인생 단어 사전을 나는 어릴 때부터 만들었다라는 걸 봤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지금의 나의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일의 정체성을 고민할 때도 약간 이런 특성들이 좀 반영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인생 단어 사전? 아는 척을 안 하고 싶었어요. 뭐 요즘에는 여러 컨텐츠를 통해서 뭐 접하는 정보들도 많고 하는데 이게 약간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다? 뭐 저도 여전히 부족한 게 많지만 그러다 보니까 좀 세상을 해석하는 저만의 관점, 방식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좀 갖고 싶었던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잘 산다. 우리 다들 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잘 산다는 게 뭔데? 내 정의는 뭔데? 이런 거예요. 잘 산다는 게 정의 뭐예요? 저는 그냥 저 자신을 충실하게 산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정의를 내리게 되는 게 좀 의문, 질문, 자기 자신한테 던지는 질문 이런 것들이 좀 습관적으로 있었어서 그래서 인생 단어 사전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그때 보니까
이 나무 일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도 이제 압축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네. 그거에 대해서도 엄청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네, 많이 했죠. 일반 사람 같으면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은데 뭔가 그 나무라는 그거에 대해서도 엄청 많은 고민을 하고 나에게 맞는 물성이 무엇인가 이거를 다루는 방식은 무엇인가 이런 거 굉장히 오래 고민했더라고요. 네. 어떤 과정을 또 거쳤는지 살짝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그 이제 작업실 차린 이후에 했던 고민들을 말씀을 드리면 현실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임져야 하는 것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들에 이제 몰입을 해서 가구를 많이 만들고 생산을 해내다 보니까 사실 원래 하고 싶었던 조형 작업은 하지는 못했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좀 나무에게 죄책감을 느꼈어요. 죄책감을. 왜냐면 제가 나무에 대한 재료의 물성도 물론 사랑했지만 네. 살아있는 나무도 너무 저한테는 소중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300만 원짜리 테이블을 만들었을 때 아, 이게 나무 한 그루의 생명에 비할 가치가 있는가? 나무가 살아 있었을 때 뭐 그 지금 살아있는 아이가, 나무일 수도 있고 가질 가치가 네. 내가 이거를 죽은 나무를 가지고 만든 가치에 비할 바인가 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 가구가 뭐 대를 넘어 100년, 200년 쓰이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단지 돈 때문에 이걸 만들었고 어떤 목수의 정신이나 제가 뭔가 영혼이 투사된 작품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상품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으로서의 한 대상 그리고 1000년을 살 수 있는 나무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맞아. 1000년 넘게 사는 나무도 있죠. 네. 막 보물, 막 국보 이런 걸로. 네네네. 그렇죠. 어쨌든 저희보다 지구에 먼저 왔고 아 맞아요. 저희 죽을 때도 걔들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구 구성원? 지구인인 거예요. 그 순간에는 저는 목수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많았고 저한테는 어떤 모순점이기도 했어요. 이름은 목수라고 불리고 근데 저의 정체성은 목수는 아닌데 돈 버리는 목수고 근데 또 제가 가치를 느끼는 건 나무고 얼마나 이 정말 근태양난의 시간을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어디다 얘기하기도 되게 어려운 나만의 네. 어떤 고민이잖아요. 네, 되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좀 이런 고민들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때는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말로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네. 고민하고 있는지조차 네네네. 어떤 고민을 내가 하고 있는지조차 고민인 거지. 네, 그렇죠. 뭐 그런데 또 제 성격이 탐구를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정의를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인생 단어사전을 만들 만큼. 네네네. 그러니 또 파고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좀 해방이 됐어요? 어떻게 내가 좀 정리가 된 거예요? 그렇게 좀 어떤 답을 내리는 걸 스스로도 좀 회피를 했어요.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살면 좀 제 인생을 생생하게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계속 이 모순 덩어리인 채로 좋아하지 않는 작업을 돈벌이에 지나지 않게 되는 이 작업을 하면서 나무는 계속 죽어가고 난 죄책감을 느낄 텐데 그래서 결단을 내려야겠다라는 마음이 그냥 한순간에 들었고 그래서 내가 생업으로서는 가구를 이제 만들지 않겠다. 무수하게 많이 벌목되는 나무들을 생각하면 안 하는 게 낫다. 차라리 그러면 정말 작은 요만한 12cm 정도 되는 아니면 뭐 20cm 정도 되는 작은 목물에도 충분히 저의 정신세계 이런 것들 담아낼 수 있다. 크고 작고의 문제는 또 아니니까. 그래서 가구를 만들지 않기로 하고 목조각에 좀 더 집중한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그 나무의 어떤 질감 이런 거는 계속 네, 그렇죠. 만들 수 유지하면서. 있지만 좀 그 생태계 이런 네. 거에 좀 덜 관여할 수 있는 네. 일들로 전 상품을 판매하는 그 작업을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것보다 조금 더 숭고한 가치로 하고 싶었던 순수 건가요? 조형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고민을 누가 해봤을까요?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얘기 들으면서 내 일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깊게 탐구해보고 이게 과연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그러니까 뭐 나에게 가치일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떤 세상에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걸까?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깊게 생각을 사실 많이 안 하고 산단 말이죠. 그런데 혜주님의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이 만들어낸 어떤 결과가 있을 텐데 그게 있을 때, 그게 없을 때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게 없는 세상과 있는 세상이 네. 그 크게 차이가 있을까? 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그럼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할 것인가 이거를 스스로 좀 정리해보고 했을 때 그렇지 않았을 때와 만약에 똑같이 가구 일을 했었더라도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디자인을 하면서 조형 작업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에 목공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또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혀서 상품으로서의 가구를 만들 수밖에 없었고 네, 이 가구가 무조건 다 상품은 또 아니긴 하거든요.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 작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한데 어쨌든 저는 잘 팔리는 상품을 만든 거였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나무와 목재 사이에서 고민을 하기도 하고 그런 저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도 돌아보기도 하고 이 일련의 과정들이 그냥 저의 하나의 개인적인 이데올로기를 거거든요. 제가 무엇의 가치를 느끼는지 지금 내가 속한 현실에 대한 것들도 분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의 신념을 좀 강화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계속 끊임없이 반복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꼭 나무를 다루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혜미님처럼 아니면 또 어떤 다른 누군가가 하는 일처럼 그 안에서도 계속 이런 것들은 발생하는 것 같아요. 한 번쯤 이런 계기로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얘기도 꼭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좀 유별나게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이런 사고들이 무의식적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좀 나 스스로한테 당당해야겠다. 예를 들면 양심에 가책을 느끼며 살진 않아야겠다. 이런 단순한 거에서 출발을 해요. 근데 이것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사고를 하다 보면 이 무의식으로의 단계로 가요. 자동화된 사고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기저에 깔려 있는 상태로 네. 모든 선택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될 수 있고 자기 가치관이 될 수도 있고 한 사람의 특성으로 나중에는 발현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계속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사고 자체가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그냥 휩쓸리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이게 맞다라는 길로 그냥 가게 되고 이게 돈 많이 버는 일이니까 이게 가치 있는 거야. 다들 얘기하니까 그럼 그걸 해야 되나? 불안감이 생기고 그럴 때 나를 중심을 잡아주는 건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인생 단어 사전이죠. 그거를 만들어야 된다. 네. 자기만의 인생 단어 사전들을 네. 좀 만들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마지막 질문인데 네. 계획들이 있으세요? 앞으로 어떤 아, 작업들 하고 싶으신지. 저는 계속적으로 저의 이 시각과 촉각을 통해서 정신을 물질로 옮겨 담는 작업을 하고 싶고요. 근데 이 물질이 어떻게 구현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게 정말 가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냥 오브제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그냥 공예품이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시도를 그냥 끊임없이 제한을 두지 않고 일단은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무형문화재 목조각장 네. 스승님한테 한 2년 정도 사사받고 또 내년에는 그 이수자 시험을 또 보기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뭔가 예술적인 거 이런 쪽으로만 추구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 현실 세계에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상 세계가 아니라 충분히 그만큼 데뷔를 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기술적인 부분을 특히나 저처럼 나무를 다루는 사람들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증이 하나 있어야 되니 그것도 준비를 하는 거고 저는 또 저 나름대로의 제 작품 세계를 또 풀어가야 되는 거고 그런 게 저의 계획이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칫 생각했을 때 예술가들은 돈보다는 그냥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그 모두가 다 결국엔 이 땅에 발을 딛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건 똑같고 네. 나름의 방식으로 하는 거죠. 네. 저는 제가 뭐 예술가라고 할 수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저도 약간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창업가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 되면 뭐든 하는 그런 비즈니스형 창업가가 있고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거를 해야지만 되는 예술가형 창업가가 있는데 저는 그 후자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사실 뭐가 돈이 더 될지 알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그걸로
먹고 살아보고 싶은 그걸로 좀 잘 돼보고 네. 싶은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네. 비슷하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잘 되는 일을 판단하면 50년 후에 뭐 돈 잘 버는 일이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을 하든 그게 경제적인 우선순위보다는 자기 가치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거야. 내가 어디서 존재감을 느끼는가. 그게 그런 것 결국에는 같아요.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믿고 지금 가치 있는 일을 네. 하다 보면 언젠가 이게 또 돈으로 되는 순간도 있고 하지 않을까라는 믿음으로 계속 조금씩 해보는 거죠. 네. 물론 힘들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 힘듦조차도 또 이제 단어 사전에 정의를 해야죠. 이게 나를 성장하게 해주는 빗물인가, 나를 쓸어가는 홍수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대화였습니다. 네, 여러분도 많은 생각이 아마 지금 듣고 계시면 드실 것 같은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일의 의미, 지금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나에게 일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도 좀 댓글로 나눠주시면 서로가 서로한테 레퍼런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화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요즘 사회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응원하고 싶다면 유튜브 채널 멤버십으로 정기 후원이 가능합니다. 후원 회원이 되시면 공개되지 않은 특별한 영상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즘 사회 콘텐츠는 이제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등 오디오 채널에서도 라디오처럼 들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출퇴근길에 작업하면서 편하게 듣고 싶으시다면 팟캐스트로 듣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우린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해주세요. 안녕. 이때는 카메라를 봐주세요. 안녕.